산 사람은 살아야지. 사돈 어른이 마지막으로 조카딸 혼수해주고 가신 셈 치면 될 일 아니야? 시어머니는 사과를 씹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가득 널린 명품 쇼핑백, 탁자 위에서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세트. 그 돈은 어제 땅에 묻은 친정 엄마의 조의금이었습니다. 어머, 언니네 친정이 가난하잖아. 우리 오빠 인맥 덕분에 그만큼이라도 들어온 거지. 시누이는 목걸이를 걸어보며 비웃었고 남편은 아내의 팔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 이게 패륜이지, 패륜이야. 그날 시댁에서 쫓겨난 수지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남긴 낡은 보석함을 열었을 때 20년간 감춰져 있던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세 식구가 벌인 잔치는 자기들의 장례식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부기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수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발목을 잡는 귀신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친정 엄마의 발인을 마친 지 겨우 6시간, 수진의 눈두덩은 사흘 밤낮 쏟아낸 눈물 때문에 벌겋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수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 구석에 놓인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객들이 건넨 소중한 조의금 봉투들을 하나하나 세어 금고에 넣은 것이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묵직하게 걸려 있어야 할 잠금 장치가 헐겁게 헛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찰컥 소리와 함께 묵직하게 열려야 할 금고 문이 마치 알맹이 빠진 깡통 뚜껑처럼 힘없이 낮아빠졌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컴컴한 금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조의금 봉투가 가득 들어있던 검은 가방도 정성껏 적은 명부도 빳빳한 현금 뭉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오직 차갑고 텅 빈 쇠 바닥뿐이었습니다. 수지는 미친 사람처럼 금고 안에 팔을 깊숙이 집어넣고 구석구석을 훑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하듯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두 손으로 금고 모서리를 꽉 움켜쥔 채 고개를 쳐박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금고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돈이,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들어온 돈이 다 어디 갔어? 수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늘어져 자던 남편 강진호가 쿠션을 끌어안은 채 몸을 뒤척였습니다. 진호는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나 앉더니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내뱉었습니다. 아우 뭐야. 왜 이렇게 동네방네 시끄럽게 굴어? 지금이 몇 시인데 사람 잠을 깨우고 난리야? 수지는 안방에서 거실로 번개처럼 뛰어나와 진호 앞에 섰습니다. 수진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지? 금고에 넣어둔 조의금 가방, 당신이 손댔지. 진호는 소파 등받이에 거만하게 기대앉으며 다시 한번 하품을 늘어지게 했습니다. 눈곱이 덕지덕지 낀 눈으로 수진을 올려다보는 진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툭 내뱉었습니다. 아, 그거 우리 어머니가 지혜 혼수 급전이 좀 필요하시다길래
어제 새벽에 내가 직접 들려보냈어. 뭘 그렇게 눈을 부라려? 수지는 귀 속에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을 대꼬챙이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뭐라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아니, 들려보냈다니까? 우리 지혜 결혼식이 코앞이잖아. 예단이니 혼순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야? 사돈댁도 강남 부자라는데 기죽어 보낼 순 없잖아. 우리 엄마가 급하다시니까 내가 아들 노릇 좀 한 거지. 그게 뭐 죽을 죄야? 진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소파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수지는 진호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장례식 사흘 내내 조문객 한 명 제대로 맞이하지 않고 술만 퍼마시며 구석에서 잠만 자던 인간이었습니다. 그 게으른 남편이 새벽같이 금고를 열고 가방을 빼돌릴 만큼 부지런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어지러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진호가 화장실 구석에서 쥐새끼처럼 속삭이며 통화하던 뒷모습, 새벽역 주차장에서 시어머니 접내에 차가 도둑처럼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본 기억의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어머니랑 짜고 친 거지? 엄마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훔칠 궁리만 한 거지. 짜긴 뭘 짜? 어머니가 급하시다는데 아들이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온 돈인데 그게 다 내 돈이지 누구 돈이야? 댁내 친정 엄마가 우리 지혜 결혼 선물 주고 가셨다 생각하면 속 편하잖아. 진호의 태연자약한 목소리가 수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만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대꾸도 없이 현관으로 걸어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겉옷을 챙길 정신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입고 온 때 묻은 검은 니트 차림 그대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뺨을 그어댔습니다. 수지는 아파트 정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거칠게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청담동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새벽 도로를 미친 듯이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어두운 거리가 휙휙 지나갔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수진의 시선이 작은 분식집 간판에 멈추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수진을 데리고 떡볶이를 사 먹이며 우리 딸 잘 먹네 하고 웃어주던 단골 가게였습니다. 수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입자국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수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도끼가 차올랐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수진은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와 번지르르한 새, 가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수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실 소파 위, 식탁 위, 바닥까지 화려한 오렌지색 명품 쇼핑백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상자마다 비싼 브랜드 로고가 박혀 전리품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 세트가 벨벳 케이스 위에 놓여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강지혜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그 목걸이를 목에 대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거울 속 자기 모습에 취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어머 엄마, 대박이야.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라니까. 이 정도면 강남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절대 기 안 죽겠어. 나 너무 예쁘지? 지혜는 수진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목걸이를 만지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울 속에 비친 수진의 초라한 행색을 훑어보며 비죽 웃었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이 새벽에 여긴 웬일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수진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은 쇼핑백 사이에 꽂혀 있는 영수증 뭉치에 박혔습니다. 어제 날짜, 즉 엄마의 발인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엄마를 땅에 묻던 그 시각에 이 인간들은 백화점을 돌며 돈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부엌에서 과일 접시를 들고 나오던 시어머니 점례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점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접시를 탁 내려놓으며 입을 뗐습니다. 에구, 수진이 왔냐? 이 이른 아침에 웬 바람이 불어. 여기 사과 좀 깎아놨으니까 먹든지. 수진은 피눈물이 섞인 눈으로 점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 돈이 대체 어떤 돈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조문객들이 정성으로 내준 조의금이라고요. 어떻게 그 돈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써버리세요? 점례는 사과 한쪽을 이쑤시개로 쿡 찍어 입에 넣더니 쩝쩝 소리를 내며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다 삼킨 뒤에나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얘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사람이 돈을 들고 저승을 가니 노잣돈을 쓰니 사돈 어른이 마지막으로 조카딸 결혼 선물 하나 큼지막하게 해주고 가신 셈 치면 될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죽은 사람한테 돈이 무슨 소용이라고. 수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당장 그 돈 다 돌려놓으세요. 수진이 악을 쓰자 점례의 표정이 순식간에 독사처럼 변했습니다. 점례는 손에 들고 있던 이쑤시개를 탁자에 획 던지더니 수진의 뺨을 향해 손바닥을 날렸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수진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눈앞에 번쩍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눈을 불하려.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러. 그 돈이 왜 내 돈이야? 상주 노릇. 하느라 사흘 밤낮 고생한 내 아들 돈이지. 내 아들이 장례 치러주고 번 돈이니까 우리 집 돈이야. 우리 집.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점례가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혜가 거울에서 눈을 떼더니 쪼르르 다가와 입을 보탰습니다. 언니네 친정 원래 가난하잖아. 조의금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왔겠어? 다 우리 오빠 인맥으로 들어온 돈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양심 좀 챙겨. 오히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수지는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채 두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의 목에서 번쩍이는 다이아몬드가 마치 괴물의 눈처럼 수진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진호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온 진호는 거실 꼴을 보더니 다짜고짜 수진에게 달려들어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수진, 너 미쳤어?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죄 안 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깽판이야. 이게 바로 폐륜이야. 이 나쁜 년아. 진호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수진의 팔뚝에 당장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수진을 짐짝처럼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수진은 끌려나가면서 진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엔 마누라에 대한 미안함은커녕 오직 엄마 비위 맞추고 제 못 챙기겠다는 욕심만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구석 인간들과는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것을요. 시댁에서 쫓겨난 수진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수진의 머리카락과 니트를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수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회사 동료가 몰래 깔아준 휴대폰 복제 앱이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앱을 열어 진호의 가족 채팅방을 확인했습니다. 채팅방 이름은 가증스럽게도 우리 가족 화이팅이었습니다. 수지는 대화 내용을 맨 위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점례 장례식 끝나자마자 금고 열어라. 비번 알지? 남편 진호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새벽에 제가 싹 챙겨서 갈게요. 신우이 지혜 오빠 짱. 나 목걸이 보러 가도 되지? 키읔키읔. 시어머니 점례 수진이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치워라. 그냥 모른다고 잡아떼면 돼. 날짜를 보니 엄마의 빈소에 손님들이 미어터지던 장례 첫날이었습니다.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곡을 하던 그 시각에 이 인간들은 돈 가방 훔칠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빗속에서 휴대폰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젖은 신발을 신은 채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욕실에선 진호가 콧노래를 부르며 씻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진호의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하디 뻔한 진호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여니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서류였습니다. 수진의 이름 옆엔 수진의 글씨체를 흉내낸 가짜 서명이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은 모든 증거를 휴대폰으로 낱낱이 찍었습니다. 진호가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서류를 집어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수지는 베란다 구석 선반 밑바닥에서 낡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앙상한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해라. 절대 남 보여주지 말고. 수지는 보석함 바닥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이중 바닥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빛바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의 진짜 장부였습니다. 장부 곳곳에 박춘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고 아버지를 빚더미에 앉힌 격리 직원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보며 시어머니 점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본명이 박춘자라는 것을 수지는 혼인신고서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손에 든 장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점례가 바로 아버지의 공장을 무너뜨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평생 이 안을 가슴에 묻고 딸을 위해 참아왔던 것입니다. 수지는 서류를 가슴팍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 서류를 남겼는지. 참으라는 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칼을 갈고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수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차가운 검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장례식 때 입던 상복은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지는 정장 단추를 끝까지 채웠습니다. 거울 속 수진의 얼굴에는 이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그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줄게.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 동료 민기 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기 씨, 조사 부탁한 거 내일 바로 시작해 주세요. 시어머니 과거랑 숨겨둔 돈,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겠어요. 수지는 빈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커서가 깜빡일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이름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수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시댁의 파멸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점례, 강진호, 강지혜. 이 이름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날까지 수진의 복수는 이제 막막이 올랐습니다. 아침 8시 수진은 부엌에 서서 정성스럽게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위에서 기름이 치직거리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자 조용하던 아파트 안이 사람 사는 집처럼 온기가 돌았습니다. 수진은 갓 지은 밥을 소담하게 담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냈습니다. 남편 진호가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부엌으로 들어오다 멈칫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복 입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마누라가 아침상을 떡하니 차려놓은 것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이쿠, 이게 뭐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오늘 아침을 다 차리고. 수지는 수줍은 듯 앞치마를 매만지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순종적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밤새 생각해보니까 결국 믿을 건 남편밖에 없는데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진호는 그 소리에 입꼬리가 귀걸이까지 걸릴 듯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의자를 빼고 앉으며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예뻐? 우리 어머니가 너 미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야. 다 우리 지혜 시댁이 워낙 빵빵하니까 기죽지 말라고 급하게 손 쓰신 거지.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온다니까? 수지는 진호 맞은편에 앉아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고 있었지만 식탁 아래서 젓가락을 쥔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 수진아.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 친정 아파트 세입자 문제가 복잡하다며? 어머니가 아는 부동산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니까 이따 출근하기 전에 인감도장 좀 내놔봐. 진호는 계란말이를 입안 가득 쑤셔 넣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졌습니다.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찌개 두부를 후후 불어 넘겼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따 나갈 때 챙겨드릴게요. 진호는 옳거니 싶어 신이 났는지 밥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수지는 그 추악한 먹성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인간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털어먹기 좋은 돈다발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박혔습니다. 진호가 룰루랄라 출근하자마자 수지는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수진의 부탁으로 밤을 새운 민기 대리가 태블릿 PC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보세요. 박점례 씨, 아니 박춘자 씨 인생이 아주 화려합니다. 22년 전에 거액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 살고 나온 별이 있는 전과자예요. 수지는 민기가 내민 화면 속 점례의 젊은 시절 머그샷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도끼가 가득한 그 눈매는 지금과 판박이었습니다. 출소하자마자 박점례로 이름 바꾸고 본적도 옮기고 심지어 법원 허가받아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세탁했더라고요. 아주 작정하고 과거를 지운 겁니다. 수지는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훔친 돈으로 신분까지 세탁해 고상한 척 살고 있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점례 씨 명의로 된 재산은 깡통이에요. 전부 남의 이름 빌린 차명 계좌의 지인명의 부동산뿐입니다. 세금은 한 푼 안 내고 뒷구멍으로 돈을 굴리고 있는 거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낱낱이 캡처했습니다. 그러다 보고서 한 줄에서 눈이 딱 멈췄습니다. 지혜의 시댁에 보낼 예단 품목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민기 씨, 여기 적힌 카드 번호. 내 법인 카드 번호랑 똑같죠? 민기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가 아내 몰래 카드 정보를 빼돌려 점례에게 넘겨준 것이 확실했습니다. 수지는 카드를 지갑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모른 척 할 거예요. 이 영수증들 하나하나 다 모아두세요. 나중에 이 집구석 인간들 목줄 맬 밧줄로 쓸 거니까. 오후가 되자 신우이 지혜에게서 콧소리 섞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청담동인데 쇼핑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결혼 준비하려니까 언니 안목이 너무 절실해서 그래. 수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혜야. 금방 갈게. 백화점에 도착하자 지혜는 이미 점원들을 대동하고 수천만 원짜리 가방 2개를 골라놓고 있었습니다. 수진을 보자마자 지혜는 염치도 없이 쇼핑백을 밀어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신상인데 너무 예쁘지? 근데 요즘 내가 현금이 좀 딸려서 언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수지는 가방을 이리저리 살피며 어머, 지혜한테 딱이네 하고는 두말 없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 문자가 띠링 울리자 지혜는 좋아서 팔짝팔짝 뛰며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 우리 오빠는 이런 센스 하나도 없는데. 수지는 쇼핑백을 들고 엉덩이를 흔들며 나가는 지혜의 뒷모습을 보며 점원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 더 뽑아주시겠어요? 수지는 영수증 2장을 핸드백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지혜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이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서재에서 아버지 공장의 낡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점례가 20년 전 돈을 빼돌린 수법은 가짜 회사를 차려 돈을 돌려막기 하는 전형적인 사기였습니다. 민기가 조사해온 현재 점례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대조해보니 소름 끼치도록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수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사기. 이번엔 내가 그 덫을 치겠다. 며칠 뒤 점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인감도장은 찾았냐? 바쁘면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내놔라. 어머니, 안 그래도 찾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그 부동산 거래 공증 필요하시면 제가 아는 법무사 통해서 도와드릴까요? 어머니 고생 안 하시게요. 점례는 전화기 너머에서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목소리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에구, 우리 며느리가 철이 들었네. 그래, 내가 좀 도와줘라. 내가 아주 든든하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민기가 점례가 인감위조업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였습니다. 점례가 가짜 도장을 찍어 서류를 만드는 순간 사문서 위조라는 철창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입니다. 한편 남편 진호의 뒤를 밟던 수지는 기어코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당기자 로비에서 젊은 여자와 껴안고 있는 진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상간녀 유라였습니다. 진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유라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엄마 조이금이 저 여자 명품 옷값으로 들어가는 꼴을 보며 수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집 마누라 언제 쫓아낼 거야? 나 이제 숨어 지내기 싫어. 유라의 앙칼진 목소리에 진호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아파트 명의만 어머니한테 넘어오면 바로 이혼 서류 던질 거야. 그때 우리 보란 듯이 살자고. 수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분노 대신 차가운 계산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민기가 보낸 메시지에 수지는 경악했습니다. 지혜의 약혼자 준호의 신원을 조회해 보니 그의 아버지는 과거 수진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다 점례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동식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준호 역시 점례에게 복수하기 위해 재벌가 아들로 위장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동식 씨 아들이시죠? 저도 박춘자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우리 같이 지옥을 보여줍시다. 점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수진에게 또 전화를 걸어 친정엄마가 남긴 땅 문서도 내놔라며 닥달했습니다. 수진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마지막 재산인데. 알겠어요.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은 가짜 땅 문서를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그게 동약인 줄도 모르고 넙죽 받으시겠지만요. 진호는 수진이 너무 순순히 나오자 의심이 생겼는지 수진의 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깔았습니다. 수진은 그걸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회사와 집만 오가는 가짜 동선을 보여주며 진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조용히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시댁 지하실 비밀 금고에 숨겨진 금괴와 현금 뭉치를 낱낱이 제보하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마침 지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결혼식 날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어. 우리 시댁 귀한 분들 오시는데 격 떨어지게 하지 말고. 수지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으며 지혜의 결혼식 초대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지혜야, 내 결혼식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화끈한 무대가 될 거야. 주인공은 내가 되겠지만 말이야. 이틀 뒤 오후 수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뚫어지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탕비실에서 들려오는 구수한 커피 내리는 소리와 규칙적인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평화로운 오후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피로한 눈을 잠시 식히려 모니터 옆에 붙여둔 딸 서아의 활짝 웃는 사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이 깨질 듯이 벌컥 열리더니 귀를 찢는 듯한 높은 굽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복도를 울렸습니다. 한 여자가 아나무인으로 사무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고 열중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쪽으로 쏠렸습니다. 상간녀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불붙은 듯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비틀며 사무실 천장이 떠나가라 악을 썼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누구야? 남편 단속도 못해서 밖으로 돌게 만드는 여자가 팀장이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낯짝 한번 두껍네. 순식간에 사무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후배 직원들은 경악한 얼굴로 수진과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며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수진은 모니터에서 천천히 눈을 떼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라가 수진의 책상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와 핸드백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거 똑똑히 봐. 나 임신했어. 진호 씨 아이야. 이제 누가 진짜 마누라인지 견적 나오지? 주제 파악 좀 하시지. 수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거뭇거뭇한 형체가 담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의 날카로운 눈이 사진 상단에 찍힌 날짜와 병원 이름을 훑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가에는 오히려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 집에서 나가. 진호 씨는 이제 내 남자고 이 아이 아빠야. 알았어? 유라의 목소리가 사무실 구석구석을 후벼 팠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지는 초음파 사진을 유라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돌려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동네방네 광고 그만하고 잠깐 나가서 얘기하자. 구경거리 되기 싫으면.
수지는 유라의 팔꿈치를 낚아채듯 잡고 사무실 뒤쪽 비상구로 끌고 갔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 사이로 칼바람이 횡하니 올라오는 비상계단이었습니다. 철제 난간에 기대선 유라가 팔짱을 낀 채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왜 동료들 앞에서 망신당하니까 하늘이 노래져? 진작 내 말 듣고 이혼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수진은 유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만이 번득였습니다. 유라 씨, 그 초음파 사진 가짜인 거 나도 알고 당신도 알잖아. 날짜가 무려 3달 전이야. 3달 전 사진을 들고 와서 지금 임신했다고 우기는 건 좀 무식한 거 아니야? 머리가 나쁘면 거짓말도 못한다더니 딱 그 꼴이네.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굳었습니다. 당황한 손가락이 핸드백 끈을 애꿎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까? 수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유라의 코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강진호가 당신한테 사준 명품 가방, 다이아 목걸이, 오피스텔 월세. 그거 전부 내 법인카드로 결제된 거야.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 횡령이야, 횡령. 당신이 받은 거 전부 작물이라고. 나한테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경찰서 철창 뒤에서 콩밥 먹을 걱정이나 해야 할 판이라고, 당신.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뭐라고 대꾸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유라의 귓가에 놨고 위협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진호는 당신도 버릴 놈이야. 단물 다 빠지면 껌종이처럼 버려질 거라고.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살길 찾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유라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결국 유라는 고개를 푹 떨구며 난간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협력해. 그럼 법적 처벌 피하게 도와주지. 대신 내가 시키는 정보만 물어와. 유라가 고개를 들어 수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정보? 점례 어머니가 지혜 결혼 자금 때문에 사채 쓴 거 다 알아. 그 사채 장부가 어디 있는지, 담보가 뭔지 알아내서 나한테 보내. 알았어? 유라는 한참을 망설이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지혜 결혼식 비용 메우려고 불법 사채까지 끌어다 썼어. 이자가 말도 못하게 높대. 그리고 그 담보. 언니 친정 아파트야. 어머니가 위조 인감으로 서류 꾸며서 넘겼어. 수진의 턱 근육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푸른 핏줄이 툭툭 솟았습니다. 수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알겠어. 사채업자 놈들 이름이랑 연락처, 장부 어디 숨겼는지 알아내서 나한테 보내. 딱 이틀 준다. 유라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사무실로 돌아가려 비상구 문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울리더니 검은 점퍼를 입은 험악한 남자 2명이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앞선 남자가 수진의 팔을 으스러져라 움켜잡았습니다. 이수진 씨지? 잠깐 우리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어. 수진이 팔을 빼려 몸부림쳤지만 남자의 송기는 쇠집게처럼 수진의 팔뚝을 조여왔습니다. 유라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너네 뭐야? 사람 살려. 남자들은 유라를 걷어차듯 밀쳐내고 수진을 계단 아래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철제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손바닥이 난간에 쓸려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때 비상구 아래쪽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회색 코트를 입은 위험 있는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노신사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체격 좋은 사내 셋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계단실 전체가 흔들릴 만큼 묵직한 호통이었습니다. 검은 점퍼 사내들이 주춤하며 수진의 팔을 놓았습니다. 노신사 뒤에 사내들이 계단을 압박해오자 괴한들은 허겁지겁 비상구를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수진은 쓸린 손바닥을 거머쥐고 노신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날 아무 말 없이 절만 올리고 사라졌던 그 의문의 조문객이었습니다. 수진 양 괜찮은가? 선생님은 누구시죠? 노신사는 코트 주머니에서 빳빳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한정우라고 하네. 자네 아버지의 오랜 동료였지.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맡겨둔 것이 있어서 찾아왔네. 한 회장은 수진을 건물 밖 검은색 세단으로 안내했습니다.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한 회장이 낡은 갈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세상을 뜨기 직전 나를 찾아와 이걸 맡기셨네. 딸에게 꼭 전해달라고. 때가 되면 이 서류가 딸의 목숨줄이 될 거라고 하시더군.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점례가 작성했던 이중 장부의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보석함에 있던 것은 복사본이었고 이것은 공증인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힌 진짜 법적 증거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장부 표지를 어루만지며 아버지가 느꼈을 피눈물 나는 심정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한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준호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한 회장의 인자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지. 재민이. 그러니까 준호는 내가 어릴 때부터 거둬 키운 아이나 다름없네. 그 아이 역시 박춘자, 그 악독한 여자에게 아버지를 잃었거든. 준호가 지혜에게 접근한 건 사랑이 아니라 피 끓는 복수 때문이야. 그 아이 뒤에는 박춘자에게 당한 수많은 피해자 가족이 있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꿈꾸는 화려한 잔치상은 이미 무너질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들어가자 남편 진호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수진을 힐끗 보더니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더라. 오늘 회사에서 뭔 일 있었다며? 왜 전화를 안 받아? 수진은 신발을 벗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야근하느라 못 본 거야. 진호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물컵을 든 손등에는 아까 비상계단에서 난간에 쓸린 붉은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유리잔에 담긴 물을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 마셔.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몸 좀 챙겨라. 수진은 유리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빛이 묘하게 뿌옇고 탁했습니다. 평소 마시던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잔을 입가에 가져가는 척하며 진호를 살폈습니다. 고마워, 여보. 수진은 입술만 살짝 축이는 신용을 한 뒤 진호가 고개를 돌리는 틈을 타 침대 옆 화분 흙 위로 물을 몽땅 쏟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빈 잔을 탁자에 놓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수지는 숨소리를 죽이며 깊이 잠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진호가 쥐새끼처럼 발소리를 죽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어 잠들었는지 확인하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고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어머니, 찾았어요. 아파트 권리증 여기 있네요. 지금 바로 찍어서 보낼게요.
진호의 목소리엔 탐욕스러운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비웃었습니다. 진호가 찍어보낸 건 수진이 미리 준비해둔 정교한 가짜 권리증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약물을 탄 물을 건네고 잠든 마누라 가방을 뒤지는 저 남자는 이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냥해야 할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은 진호에 대한 마지막 신락 같은 연민을 그 순간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진호가 준 물을 채취한 샘플을 제출하고 비상계단에서 입은 멍과 상처를 진단서로 남겼습니다. 의사는 수진의 팔뚝에 선명한 손가락 자국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 흔적입니다. 당장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일단 진단서만 끊어주세요. 때가 되면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수진은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복수의 총알이 하나 더 장전된 셈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라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채업자 명단과 장부 보관 장소였습니다. 이걸로 점례 어머니가 내 아파트를 불법 담보로 넘긴 증거는 끝났어. 민기 씨, 바로 변호사님께 넘기세요. 수진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유라를 시켜 점례에게 가짜 미끼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가 엄마한테 50억짜리 비상장 주식을 물려받았대요. 점례는 전화기 너머에서 50억 하고 비명을 지르며 탐욕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돈에 눈이 먼 짐승은 함정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수진은 엄마의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향도 피우지 않고 꽃도 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엄마의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내일이야. 엄마가 평생 참으며 갈아온 이 칼로 저 인간들 목숨줄을 끊어줄게. 지켜봐줘. 수지는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에 닿는 차가운 바닥이 오히려 뜨거운 투지로 타올랐습니다. 수지는 옷장에서 내일 입을 새빨간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중장부 횡령 증거, 불륜 사진, 그리고 조의금을 훔치는 CCTV 영상까지 시댁의 모든 목숨줄이 그 작은 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붉은 드레스를 거울에 비춰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거울 속 수진의 눈에는 이제 눈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늘한 복수의 불길만이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수지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 로펌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 외벽에 반사된 아침 햇살이 눈부시다 못해 시려왔습니다. 수지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벗어 가방에 넣고 전장으로 들어가는 장수처럼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한 회장이 미리 나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수진의 창백하지만 단단한 얼굴을 살피더니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왔네. 올라가세. 자네를 도와줄 천군만마가 기다리고 있네. 12층 회의실 안 단발머리를 정갈하게 빗어 넘긴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십 건의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만년필로 슥슥 밑줄을 긋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지적인 미소를 머금은 얼굴, 바로 최명숙 변호사였습니다. 이수진 씨, 반갑습니다. 내가 최명숙이에요. 자네 어머니와는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였지. 수진은 명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명숙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악수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앉으세요. 한 회장님께 대강 들었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가져온 자료들 다 내놔봐요.
수지는 가방에서 검은색 USB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명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젖혔습니다. 시어머니 점례의 이중 장부 원본, 구린내가 진동하는 차명 계좌, 위조된 인감 도장 기록, 남편 진호의 파렴치한 법인카드 횡령 내역과 상간녀 유라와의 미래 사진, 그리고 사채 장부 사본과 조의금을 훔치던 그날의 CCTV 영상까지. 명숙은 파일을 넘길 때마다 미간을 좁히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더니 만년필 뚜껑을 딸깍 열고 거침없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자, 점례건부터 요절을 내봅시다. 조의금 절도는 아들이랑 공모한 게 확실하니 특수절도로 엮을 거예요. 여기에 인감 위조, 사문서 위조, 거기다 친정 아파트 담보 사기까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실형 감옥행이야. 아주 인생 종치게 만들어주지. 명숙은 이어 진호의 파일을 열며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더 가관이네. 공금 횡령의 절도 공모는 기본이고 마누라한테 약물 탐물을 먹여? 이건 상해 미수죄까지 탈탈 털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주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해보자고. 수지는 명숙의 매서운 분석을 들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꼭 들어주셔야 할 부탁이 있어요. 고소장 접수랑 경찰 출동 시점을 지혜 결혼식 당일 그 식장 안으로 맞춰주세요. 명숙이 만년필을 멈추고 안경 너머로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식장에서 바로 수갑을 채우겠다는 건가? 네. 세상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박점례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찢어버려야 해요. 20년 넘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쌓아온 그 가짜 인생, 가장 화려한 순간에 무너뜨려야 제맛 아니겠어요? 명숙은 잠시 수진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활활 타오르는 불길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얼음 호수가 있었습니다. 명숙이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화끈하네. 결혼식 당일 오후 예식의 절정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시간 딱딱 맞춰주지. 고소장은 오늘 밤새서라도 완벽하게 끝낼 테니 걱정 말아요.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숙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수진의 어깨를 툭툭 치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나한테 신신당부하셨어. 수진이 오면 내 목숨 걸고 지켜달라고. 그러니 미안해할 것 없어. 이건 내 친구와의 약속이니까. 로펌을 나온 수진의 휴대폰에 진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디야? 당장 기어들어와. 할 말 있으니까. 수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진호가 식탁에 거만하게 앉아 서류 2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혼 합의서야. 재산 분할 포기 각서도 같이 있으니까 두 말 말고 사인해. 너랑은 이제 진절머리 나서 못 살겠으니까. 수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재산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나가고 친정 아파트 관리권까지 점례에게 넘긴다는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진호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까닥거리며 수진을 압박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안 맞잖아. 어머니도 너 같은 폐륜 며느리 꼴 보기 싫으시대. 사인하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이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수지는 서류를 읽는 척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명숙 변호사가 이미 일러준 대로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제로였습니다. 수지는 일부러 손을 미세하게 떨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사인할게. 대신 이걸로 우리 인연은 끝인 거야. 수지는 탁자 위 펜을 들어 천천히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진호의 눈이 신받다는 듯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수지는 핸드백 안주머니에서 몰래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를 의식하며 진호의 모든 망언을 담아냈습니다. 자, 여기. 됐지? 진호는 서류를 낚아채며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일어났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잘 생각했다. 지혜 결혼식 때 얼굴 비출 생각 마라. 진호가 안방으로 사라지자 수지는 녹음기 정지 버튼을 누르고 민기 대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호가 상간녀한테 퍼부은 명품 결제 내역, 횡령 증거로 다 정리됐죠? 회사 격리팀 자료랑 대조해서 바로 쏴주세요. 민기의 답장은 1초 만에 왔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지옥행 티켓 발권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신우이 지혜에게서 징징거리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죽고 싶어. 준호 오빠네 시댁에서 펜트하우스 잔금 5억을 당장 내놓으래. 엄마한테 울고불고 해봤는데 엄마도 지금 현금이 한 푼도 없다잖아. 수지는 수화기 넘어 지혜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며 부엌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점례가 수진의 돈을 빼돌리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으니 이제 쥐어짜도 나올 구멍이 없을 터였습니다. 지혜야, 걱정 마. 내가 내 결혼 선물로 정말 끝내주는 무대를 준비했거든. 당일날 깜짝 놀라게 해줄게. 5억? 그보다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 정말? 언니가 해결해 주는 거지? 믿는다. 지혜는 좋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지는 텅 빈 식탁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믿어라.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아주 탄탄하게 닦아놨으니까. 그날 밤 수지는 상간녀 유라를 움직였습니다. 유라가 진호를 강남의 한 호텔로 꼬여냈고 민기가 미리 설치한 도청 장치를 통해 진호의 추악한 음성이 수진의 이어폰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자기야, 그 회사 기밀 자료 넘기는 건 어떻게 됐어? 유라의 물음에 진호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 거래처 놈들한테 넘기면 현금으로 2억은 땡길 수 있어. 그 돈이면 우리 해외 도피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니까. 수지는 눈을 감고 그 음성을 저장했습니다. 횡령을 넘어 기술 유출 시도까지 진호의 죄목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 민기에게서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팀장님, 점례가 지혜 결혼잔금 치르려고 마지막 비자금 통장 비밀번호를 준호한테 넘겼습니다. 지금 당장 그 계좌 전액 동결시켜요. 그리고 그 돈 우리 아버지 사기 피해자 모임 계좌로 전액 기부 처리하세요. 수진의 명령에 민기는 단숨에 처리했습니다. 점례의 마지막 생명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구속돼서 합의금은커녕 변호사 선임비 한 푼도 없을 꼴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지혜의 약혼자이자 복수의 동지인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검은 코트깃을 세운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버지가 박춘자 때문에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하루도 그 여자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준호의 낮은 목소리엔 뼈에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에요. 준호 씨는 식장에서 그 여자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세요. 저는 뒤에서 법의 심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 출동 시간까지 다 짜놨어요. 준호는 햇살 아래 부서지는 한강 물결을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맹입니다. 박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물합시다. 결혼식 전야 수지는 안방 침대 위에 새빨간 드레스를 펼쳐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시댁의 모든 범죄가 담긴 검은색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용서하지 마라. 그것이 내 권리다. 수지는 그 문장을 심장 깊숙이 새기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울보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이 손으로 시댁이 쌓아 올린 가짜 성을 무너뜨리고 그 잔해 위에 춤을 출 복수의 여신이었습니다. 수지는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오늘이야. 박점래, 강진호, 강지혜. 당신들의 마지막 제삿날. 오후 1시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순백의 장미와 수국으로 장식된 화려한 꽃길 위로 번지르르한 정장과 오색 찬란한 한복 차림의 하객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안쪽에는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5단 대형 웨딩 케이크가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점례는 최고급 실크로 지은 진자주색 한복을 뻣뻣하게 차려입고 입구 상석에 버티고 섰습니다. 점례는 하객이 올 때마다 허리가 부러져라 인사를 건네며 시장 바닥처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 지혜가 아주 귀한 집에 시집을 가거든요. 신랑네 집안이 워낙 빵정해서 나도 어깨가 다 으쓱하네. 호호. 점례는 손목에 주렁주렁 찬 금팔찌가 찰랑 소리를 내도록 연신 흔들어대며 온갖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지혜 역시 구름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에 도취해 연신 입술을 달싹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며 수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채색 하객들 사이로 수진이 입은 핏빛 붉은 드레스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장례식장의 검은 상복을 벗어 던진 수진의 모습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시뻘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여자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점례와 지혜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점례는 수진의 차림새를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쏘아붙였습니다. 예, 수진아, 너 미쳤니? 남의 경사스러운 잔칫날에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옷차림이야. 격떨어지게 정말 왜 이래? 수진은 점례의 도끼 어린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테니 기대하고 계세요. 점례는 불길한 기분이 들었지만 들이닥치는 귀빈들을 맞이하느라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나온 지혜도 수진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언니, 그 드레스 뭐야? 진짜 촌스럽고 천박해 보여. 나 오늘 주인공인 거 방해하고 싶어서 작정했어? 수진은 지혜의 하얀 레이스 소매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오늘 참 예쁘다. 이 화려한 순간을 뼈에 새기도록 해. 내 인생에서 다신 없을 테니까. 지혜는 무슨 소린가 싶어 눈을 흘기며 대기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석을 가득 메운 200여 명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단상을 지켜봤습니다. 점례는 맨 앞줄 한복판에 앉아 곧 펼쳐질 재벌가 사돈댁과의 인연을 꿈꾸며 콧구멍을 벌렁거렸습니다. 오후 2시 20분, 드디어 신랑 신부를 위한 축하 영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경쾌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큰 화면을 봐주세요. 연회장 정면의 대형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달콤한 연애 시절 사진이 나올 줄 알고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칙칙한 흑백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
바로 수진 엄마의 발인 날 새벽이었습니다. 화면 속 점례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금고 안에서 묵직한 조이금 가방을 꺼내 품에 안고 냅다 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송출되었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발인 당일 410이라는 빨간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포크질 소리조차 멎은 정막 속에 다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점례에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야, 지혜야. 죽은 사돈 덕에 내 혼수 시원하게 해결됐다. 사돈이 무덤 속에서도 효도를 다하네. 호호. 점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연 회장 구석구석을 후벼 팠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사돈 조이금을 훔쳐서 혼수를 해? 천벌을 받을 노인네네. 겉만 번지르르 하더니 속은 구덕이었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점례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시퍼렇게 질린 점례가 단상을 향해 삿대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누가 틀었어. 어떤 놈이야. 하지만 수진이 미리 손을 써둔 제어실 직원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례가 준호에게 가짜 부동산 서류를 내밀며 사기치는 영상이 뒤따라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턱시도를 입고 서 있던 신랑 준호가 돌연 상의를 벗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기꾼 집안의 사위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준호의 불호령에 하객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호는 전광판에 뜬 점례의 전과 기록을 가리키며 목을 놓아 외쳤습니다. 저 여자의 본명은 박춘자입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돈을 빼돌리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정가자입니다. 내 아버지는 저 여자 때문에 밀린 월급 한 푼 못 받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셨단 말입니다. 준호의 눈에선 피눈물 같은 눈물이 쏟아졌지만 손가락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점례를 향했습니다. 준호는 품 안에서 점례의 전과 기록과 신분 세탁 증거들을 꺼내 하객석을 향해 나비처럼 뿌렸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례에게 사기당했던 다른 피해 유가족들도 여기저기서 일어나 점례를 향해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수지는 하객석 뒤편에서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피가 흐르듯 계단을 쓸고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들고 연 회장을 향해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파티장입니다. 조이금을 훔치고 남의 인생을 망친 박춘자와 그 아들 강진호의 실체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남편 진호가 눈이 뒤집혀 단상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내가 죽고 싶어 환장했어. 진호가 수진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연 회장 뒷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었습니다. 박점례, 강진호, 특수절도 및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진호의 양팔이 꺾이며 찰칵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점례는 형사들을 뿌리치며 수진에게 달려들려 발악하다가 그만 한복 소매가 5단 웨딩 케이크 받침대에 걸려버렸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점례의 몸이 거대한 케이크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5단짜리 생크림 케이크가 무너지며 사방으로 튀었고 점례의 화려한 자주색 한복은 허연 크림 범벅이 되었습니다.
케이크 속에 처박혀 허우적대는 점례의 꼴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지는 단상 위에서 그 참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뚫리는 게 아니라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사들이 크림 범벅이 된 점례를 개 끌듯 끌어냈습니다. 점례는 얼굴에 묻은 크림을 닦지도 못한 채 수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수진, 내가 널 가만 안 둬. 찢어 죽일련. 수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기실에서 달려나온 지혜는 찢어진 전광판 속 엄마의 정과 기록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지혜를 한번 훑고는 미련 없이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호 오빠, 오빠. 지혜의 처절한 비명소리 위로 돈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며 연회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붉은 드레스를 펄럭이며 그 지옥 같은 호텔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로비에는 한 회장과 명숙 변호사가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두 사람 앞에 서서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제야 엄마가 편히 눈 감으실 것 같아요. 호텔 정문을 나서자 기다렸다는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수지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복판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빗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엄마의 사진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첫 번째 지옥이 끝났어. 이제 저 인간들 평생 죗값 치르며 살게 될 거야. 멀리서 웨딩드레스가 흙탕물에 젖은 채 도망가는 지혜의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복수의 핏빛 드레스가 빗물에 짙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수지는 서아의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있었습니다. 명숙 변호사로부터 점례와 진호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불과 4시간 만에 수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화면에는 유치원 원장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출발해요. 저 이수진 씨. 실은 아까 서아 아버님이 오셔서 서아를 데려가셨거든요. 혹시 연락 못 받으셨나요? 수진의 손이 신발끈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발등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누가요? 진호 씨가요? 그 사람이 유치원에 왜 가요? 아버님이 신분증도 보여주시고 비상 연락망에도 등록된 분이라. 서아가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며 뛰어가길래 보내드렸는데 무슨 일 있나요? 수지는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은 뒤 곧장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린 끝에 들려온 진호의 목소리는 짐승처럼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 어디 있어? 당장 말해. 이 나쁜 놈아. 고소 취하해.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재산, 아파트까지 싹 다 내 명의로 돌려놔. 안 그러면 서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벽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너 서아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가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협박은 내가 전문이잖아. 어제 결혼식장에서 보니까 아주 대단하시던데. 나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오늘 밤까지 답 안 주면 서아랑 같이 죽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진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지는 꺼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휴대폰을 쥔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키며 명숙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진호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서아를 유괴했어요. 고소 취하 안 하면 아이를 해치겠대요. 저 어떡해요. 명숙 변호사의 목소리가 얼음물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무너지면 서아 못 찾아요. 당장 유괴 신고부터 하고 내가 한 회장님 보안팀 움직이라고 할 테니까 집에서 꼼짝 말고 기다려요. 수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 서아가 고사리 손으로 그려 붙여놓은 우리 가족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서아가 손을 잡고 웃는 그 그림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시간 뒤 시어머니 점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점례 역시 돈을 써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이수진, 이 독한 년아, 내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거 아냐? 내 손주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인 줄 알아. 어머니, 지금 그 소리가 나와요? 당신 아들이 제 자식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하는데 그게 사람 새끼가 할 짓이에요? 말 조심해. 아빠가 제 자식 데리고 간 게 무슨 유괴야. 그리고 나 이미 기자들한테 다 풀었어. 내가 얼마나 악독한 며느리인지,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내일 아침이면 내 이름 석자 천하의 악질로 도배될 거다. 점례는 저주를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 점례의 말대로 인터넷에는 결혼식을 망친 악마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도 모른 채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그런 비난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아가 어디서 떨고 있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이틀을 버티던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던 수지는 아랫배가 뒤틀리는 날카로운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바닥으로 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수지는 천장에 허연 형광등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액 바늘을 꽂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님, 현재 임신 초기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기기가 아주 심각해요. 지금 절대 안정 취하지 않으면 아이 잃습니다. 임신이라니. 수지는 제 배 위에 떨리는 손을 올렸습니다. 서아를 잃어버린 지옥 같은 시간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에 수지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점례가 들어왔습니다. 점례는 수진의 초췌한 몰골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비웃었습니다. 에구, 꼴 좋다. 내가 시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남편을 감옥에 보내더니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 애가 무사할 줄 알았냐? 수지는 핏발선 눈으로 점례를 노려보았습니다. 벌. 그래요, 벌 받아야죠. 근데 그 벌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받을 거예요. 죽어서도 용서 못해. 점례는 코웃음을 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드디어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2시 외곽 폐공장으로 인감증명서 가지고 혼자 와. 경찰 부르면 서아 목숨은 없어. 주소가 찍힌 문자를 보자마자 수지는 수액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수진 씨,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디 가요? 병실로 뛰어들어온 명숙 변호사가 말렸지만 수지는 단호했습니다. 서아가 거기 있어요. 엄마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 가야 해요. 수지는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채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한 회장이 보내준 위치 추적기를 품에 숨기고 어두운 외곽 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수지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아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구해줄게. 폐공장에 도착하자 녹슨 철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공장 안은 매캐한 기름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침침한 알전구 하나가 깜빡이는 가운데 진호가 서아를 의자에 묶어둔 채 기름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시커먼 기름이 흥건하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려 하자 진호가 시퍼런 칼날을 치켜들며 가로막았습니다. 서류 가져왔어? 내놔. 안 그러면 여기 확 다 불 질러버릴 거야. 진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보안팀이 뒷문으로 진입할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여기 있어, 진호 씨. 가져왔으니까 제발 서아부터 풀어줘. 아이가 무서워하잖아. 서류 먼저 던져. 못 믿어. 진호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뒷걸음질 치다 미끄러운 기름 바닥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칼끝이 수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코트가 찢어지며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수지는 아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딸깍 소리를 내며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바닥에 기름이 일렁였습니다. 서아야, 눈 감아. 엄마 봐.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수지는 피 흐르는 어깨를 움켜쥐고 서아의 겁에 질린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눈동자에 비친 라이터 불꽃을 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은 이제 사람이 아니다. 내 자식을 태워 죽이겠다는 괴물일 뿐이다. 수지는 위치 추적기의 발신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밤 12시 정각, 폐공장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이 귀신이 울듯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린 서아의 작은 손을 꼭 쥔 채 미친 짐승처럼 변해버린 진호와 불과 3미터 거리를 두고 마주 섰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배어나온 핏방울이 하얀 소매를 적시고 손등까지 줄줄 흘러내렸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오른손을 코트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위치 추적 장치의 버튼을 온 힘을 다해 꾹 눌렀습니다. 진호는 한 손에는 시퍼런 칼을,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광기 어린 눈으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바닥에 뿌려진 시커먼 기름 위로 라이터 불꽃 그림자가 일렁거리는 꼴이 꼭 지옥 입구 같았습니다. 서류 내놔. 30초 준다. 안 그러면 너랑 이 계집애랑 여기서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진호가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가짜 서류 봉투를 가슴에 꽉 안은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공장 뒷문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끼익하는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진호야, 제발 진정해. 이거 주면 정말 우리 서아 보내주는 거지? 약속할 수 있어? 말 더럽게 많네. 빨리 안 던져. 진호가 참을성을 잃고 달려들려는 찰나 공장 뒷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건장한 사내들이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한 회장이 보낸 특수 보안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진호의 양팔을 꺾어 바닥에 맺혔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진호의 손에서 칼이 튕겨나갔고 라이터 불꽃도 바닥에 굴러 떨어지며 꺼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 놓으라고 이 새끼들아. 기름투성이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진호가 개처럼 지저댔지만 보안팀은 눈 하나 깜짝 않고 그를 눌러버렸습니다.
수진은 그대로 주저앉아 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아가 수진의 목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으며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아빠가 너무 무서워, 엄마. 수진은 서아의 땀 젖은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함께 흐느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비누 냄새를 맡고서야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진은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서아를 안고 일어나 바닥에 짓눌린 진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힘을 다해 진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너는 더 이상 인간도 아니고 서아 아버지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괴물이지. 진호의 눈에서 살기가 빠져나가고 텅 빈 패배자의 눈동자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공장 밖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진호 씨, 아동 유괴 및 특수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차는 소리가 차갑게 울리고 진호가 질질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수진은 차갑게 시선을 거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어깨 치료를 받으면서도 수진은 제 무릎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서아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 회장이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수진 양,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 다 끝났어. 다음 날 아침 병실로 달려온 명숙 변호사는 더 기막힌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 씨, 대박이에요. 진호가 잡히니까 그 상간녀 유라가 겁이 나서 다 자백했어요. 시어머니 점례가 시킨 짓들, 비자금 숨긴 곳, 해외로 빼돌린 돈까지 몽땅 다 불었어요. 수진은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훔쳐간 그 돈들이 이제야 제 자리를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서류 뭉치를 펼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점례가 위조 서류로 가로챘던 아버지 공장 부지도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소송 들어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리고 수진 씨 어머니가 남긴 장부 덕분에 20년 전 사건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게 눈 감으신 아버지의 명예를 이제야 되찾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길바닥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 점례는 공중전화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이 나쁜 년아, 내가 내 인생 망쳤다. 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눈썹 하나 까닥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망친 게 아니라 원래 남의 것이었던 걸 돌려놓은 것 뿐이에요. 어머니 인생엔 처음부터 진실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화를 끊어버린 수진은 배 위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아기가 잘 버텨주어 유산 위기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수진의 배에 귀를 대고 동생아, 언니가 지켜줄게 하고 속삭이는 소리에 병실 안은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탓하며 구치소에서 악을 쓰는 동안 수진은 창밖의 새싹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징글징글한 지옥문은 이제 완전히 닫혔다고. 수진은 두 아이와 함께 당당히 그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1년 뒤 맑은 오후 수진은 아버지의 옛 공장 부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흉물스럽게 허물어져 가던 잿빛 공장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햇살을 가득 머금은 3층짜리 새 건물이 위풍당당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 위에는 큼지막하고 정갈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 자립 지원센터. 수진은 간판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정장 소매 끝을 단정하게 매만졌습니다. 개관식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화환들 사이로 인자한 미소를 띤 한 회장과 서류 가방을 든 명숙 변호사가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한 회장은 새 건물을 찬찬히 둘러보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양,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셨을 게야.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구먼. 수진은 한 회장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속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숙 변호사도 수진의 팔을 따스하게 맞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도 하늘에서 활짝 웃고 계실 거야. 센터 이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 수진은 건물 옆마당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엔 수진이 지난 1년간 정성 들여 가꾼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정원 입구에는 낡았지만 정겨운 나무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 정원. 바로 수진의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 엄마가 좋아하던 나무를 심고 꽃 한 송이까지 직접 골라 정성껏 일군 보금자리였습니다. 어느새 부쩍 자란 서아가 정원 사이를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폐공장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아의 얼굴에는 눈부신 햇살 같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꾸준한 상담 치료 끝에 공포를 이겨내고 예전의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수지는 서아를 바라보다 품 안에 잠든 작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달 전에 태어난 둘째 아들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수진의 품속에서 꼬물거리며 작은 손으로 수진의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드디어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원에서 놀던 서아가 단상 아래로 달려와 엄마 화이팅 하며 고사리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은 서아를 보며 환하게 웃어준 뒤 하객들을 향해 힘차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센터는 가족이라는 탈을 쓰고 행해지는 폭력에 맞서 싸우다 지친 분들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제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구신 이 땅 위에 이제는 그 누구도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정원 쪽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그 매정한 손길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엔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한 회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명숙 변호사는 선글라스를 슬쩍 올리며 젖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수지는 센터 안을 차분히 둘러보았습니다. 1층 상담실부터 2층 교육실, 3층의 아늑한 임시 거처까지 어느 곳 하나 수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엄마의 사진이었습니다.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회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아버지 빚도 어머니의 한도 다 갚았네. 이제부턴 오로지 자네만을 위한 인생을 사시게.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수지는 한 회장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숙여 배웅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서아의 손을 잡고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기띠에 안긴 서연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산소 앞에 화사한 꽃다발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공장 자리에 멋진 센터 세웠어요. 아빠 이름 석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운영할게요. 그리고 엄마 정원에 엄마가 좋아하던 목련 나무 심었어. 봄이 오면 하얀 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필 거야. 옆에서 풀을 뽑던 서아가
묘비 앞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조심스레 올려놓으며 조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나 서아예요. 동생 서연이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우리 보고 있죠? 사랑해요. 서아의 맑은 목소리에 수진은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기 대리였습니다. 팀장님, 뉴스 보셨어요? 박점례랑 강진호, 최종 판결 나왔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박점례는 특수절도의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까지 합쳐져서 징역 8년 확정입니다. 재심 결과까지 나와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강진호도 아동 유괴랑 상해죄로 5년 실형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인간들 평생 죗값 치르며 썩게 될 겁니다. 수진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렸습니다. 민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전화를 끊은 수진은 노을로 붉게 물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이 노을빛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뒤 퇴근길에 수진은 집 근처 무료 급식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사이로 허리가 기역자로 굽고 머리가 허옇게 센 노파 하나가 낡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점례였습니다. 점례는 수진이 가까이 다가오자 초점 없는 눈으로 수진의 얼굴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가씨, 나 배고픈데 1,000원만 있으면 좀 줘요. 응? 점례는 자기가 그토록 괴롭혔던 며느리 수진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금팔찌를 차고 기세등등하던 여자의 말로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처참한 물꼴이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점례를 지나쳤습니다. 미움도 동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저 여자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이다. 수진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일주일 뒤 센터에서는 첫 번째 자립 여성들의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한 여성 7명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성이 수진의 손을 맞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저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다시 오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환송식을 마치고 수진은 서아와 함께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품 안에 서연이는 옹알이를 하며 수진의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옥상 아래 정원에는 어느덧 하얀 목련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수진의 허리를 꽉 안으며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영웅이야. 수진은 서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서아야. 엄마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너랑 서연이 엄마일 뿐이야.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온 목련 꽃잎 하나가 수진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다가 다시 높은 하늘을 향해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수진은 꽃잎이 사라지는 하늘 끝을 바라보며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지옥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고 천국은 내가 만든 것이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옥상 위로 퍼져나가며 수진의 입가엔 비로소 평화롭고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시어머니에게 짓밟히고 엄마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는 대신 증거를 모았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무겁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참고, 그 이름 때문에 울고,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견디는 것이 도리라고 믿으며 자신을 깎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어머니가 일기장에 남긴 말처럼 용서라는 이름의 방임이 악마를 키웁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끝없이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건 그것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수지는 복수를 끝낸 뒤 점례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땅 위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름을 붙인 정원에 목련을 심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옥은 그들이 만든 것이었고 천국은 수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